쪽 지켜주면 됩니다. 자, 파이널레. 자,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대로 돌아오면서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왔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역시 우주 최강 대한민국 최강 팀의 모습을. 우리 팀의 기량은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첫 주자 심석희는 출발과 함께 가장 뒷자리에서 여유 있는 스케이팅을 이어갔는데요. 22바퀴 남기고 속도를 내기 시작하며 3위로 올라간 우리 대표팀은 차근차근 한 계단씩 따라잡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2위와 3위로 오가던 레이스는 10바퀴를 남겨놓고 우리 팀 특유의 스피드가 나타났습니다. 김아랑이 5바퀴를 남기고 2위로 올라섰고 2바퀴를 남기고 최민정이 선두로 치고 나오며 뒤쫓아오는 2위를 뿌리쳤습니다. 레이스 중반 주자가 바뀔 때 김아랑과 상대 선수의 충돌이 발생한 탓에 레이스 종료 후 사진 판정이 길어지면서 막판까지 애를 태우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메달로 세계 최강 우리 대표팀은 1992년 이래 치러진 8번의 올림픽 계주에서 6번 정상에 오르는 금자탑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이번 계주 금메달로 최민정 선수는 1500m에 이어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심석희, 김아랑 선수는 소치에 이어 계주 2연패를 이뤄냈습니다.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종목에서 벌써 3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쇼트트랙 최강국임을 다시 입증한 대표팀은 금메달 3개의 주인이 가려지는 모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퇴임을 앞둔 2012년 내곡동 사저 이전을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 과정 등에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게 되자 원래 살던 집을 재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사비에 약 4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 금액이 이 전 대통령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의 금융계좌에서 충당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을 1995년 포스코에 판매한 뒤 다스 지분을 사고 남은 돈을 사저 재건축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 계좌를 관리한 건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씨였습니다. 15일 구속된 이 씨는 검찰에서 직접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공사비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계좌주만 이상은 씨였고 사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였다는 겁니다. 또 이 씨가 수십억 원을 출금하는 과정에서 오로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만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한 측근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점검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부터 아예 선제적으로 자진 출두를 하면 어떨지까지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려면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종합해서 신문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보통 검찰이 1번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그에 대한 모순점을 추궁하기 위한 2번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식으로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갑자기 출두를 하면 곧바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MB정부 참모에 검찰 출신 법조인이 여럿 있기 때문에 검찰의 허를 찌를 이런 대응책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바른미래당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의원 등 3명은 이른바 비례 3인방으로 불립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과 달리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정당법상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해서 소속 정당에서 나가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출당시키는 경우만 의원직이 유지돼 다른 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이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입당을 바라는 민평당은 3인방에게 당의 요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상돈 의원에게 당의 정책연구원장을 맡길 예정입니다. 민평당 핵심 관계자는 정책연구원장은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맡은 적이 많다며 박주현, 장정숙 의원에겐 지방선거대책본부의 본부장급 역할을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압박하겠다는 취지인데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출당 조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례가 없는 경우라 명확한 해석이 어렵다면서도 현행법상 이중 당적은 불법이지만 다른 당에서 당직을 맡는 건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명박 씨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언제 나를 부르나. 아마 이미 날짜를 조율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언론이 발표하는 걸 떠나서 뭐 제가 예상하기는 3월 5일, 6일, 7일, 8일 정도. 이제 패럴림픽 그 사이 공간밖에 없어요. 그때 굳이 이시영 소환해야 되잖아요. 이상훈도 다시 한 번 더 왔다 네, 가야 되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다스 실소유주의 의혹을 밝힐 스모킹건을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영포 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 하드 그 속에 들어있는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병모가 지금 구속되고 나서 그 전에 자동차를 뒤졌는데 자동차에서 그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소유주에게 보고하고 하달 받고 금액을 어떻게 주고 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저는 이제 그 외장 하드를 차에서 찾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찾은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의 협조 같아요. 아마도. 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거는 그 120억 비자금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하여 정호영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말하자면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검찰의 굴욕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못 찾아냈다 이거지. 못 찾아냈다고 해도 남는 것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120억 원의 비자금이 조성되는 과정이 횡령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비자금은 다 횡령이에요. 예, 횡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횡령 과정이면 그건 또 뭘 얘기하냐면 다스의 횡령한 만큼 다스가 1년 동안 생산한 지분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회계 부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건 조세 포탈이 되는 거잖아요. 못 찾아낸 거니까 정호영 특검이. 이상한 거거든요. 제일 이상한 건 120억의 비자금을 혼자서 세상에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120억을 직원 혼자서 비자금을 조성할 때 아무도 몰랐다는 거 되게 웃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 회사도 다녀. 회사 다니고. 이거 막 다 이상해. 그런데 또 정호영 특검에게 무혐의를 해. 네. 이 얘기는 뭔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혐의라기보다는 증거 못 찾았다? 증거를 못 찾아서 그것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못 찾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검찰이 아무것도 얻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혐의 처분하고 뭐 이런 이상한 게 어디 있어요?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BBK까지는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명박 못 빠져나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BBK 수사 전에 거의 확실하게 만들어놨던 국정원 특활비 이 부분도 지금 보도의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증거 성과가 탄탄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 같은 걸 떠나서 확실하게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낼 올가미를 이제 만들었다. 근데 올림픽이 오히려 이명박한테는 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정치 공세되고 정치 보복 논란도 커지고 그럴 텐데 그냥 올림픽이 너무 재밌어요. 검찰에게 오히려 시간을 엄청 벌어주고 있는. 네, 네. 그런데 이미 수사가 탄탄하다는 거는 그 말을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김희중 부속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구속의 중요성. 네. 구속하면 다 불더만요. 그렇죠. 근데 김희중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 수사가 너무 탄탄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 이미 했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땐 자기 실력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네. 약간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스 소송비 대납한 거는 이학수 씨도 자수서. 이건이 사면을 대가로 했다. 그 다음 사면에서 이학수까지도 사면했죠. 사면이 되고요. 현대에서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자수서라는 새로운 양식이 등장해서. 자술서하고 자수서는 뭐가 다를까요? 자술서는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자술서를. 근데 이 자수서는 미리 쓰는 것 같던데요. 좀 더 자발적인? 네, 더 자발적으로 여기까지 내가 다 불 테니 봐달라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수서라는 건 저는 이번 과정에서 처음 알았어요. 자수서라는 말을 몰랐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건 법적인 용어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네. 추궁해서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써온 일종의 확인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서. 자백서.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의원님께 질문이요. 네. 그럼 이명박은 일단 3월달 초에는 일단 검찰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봅니다. 구속영장은 며칠 만에 발부가 되겠습니까? 3월 5일에 조사받고 일단 귀가하실 것 같고요. 네. 네.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귀가하신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 그럼 2, 3일 정도 기다리면
구속영장은 뭐 제가 그 방송 야근까지 해야 되는 상황. 가끔씩 그렇게 거물들 그럴 것 잡았을 같은데요? 때는 예, 야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녹음실에는 있는데 그 녹음실 자체에 불은 꺼놓죠. 녹음기구. 그러다가 다시 밤에 빅뉴스가 나오면요. 다시 모든 장비를 켜고 들어와서 혼자 녹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인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머니들 사이에서 불상타 이 얘기가 돌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결백하다 이렇게 시위도 해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14%가 있어요. 이명박 MB에 대해서는 저는 그 길거리 다니다가도 MB를 옹호하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이번 제가 설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대표를 칭찬하거나 옹호하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과 비슷한데 MB에 대해서 지금 이 수사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해도 너무했다 이거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의 이명박 표정을 기억하거든요. 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함부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에 비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책적으로 인기가 없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끝도 없이 나오는 비리들 이게 숨겨서 그렇지 지금 이명박 비리 중에 우리가 예단하면 안 되겠지만 전 10%도 안 나왔다고 봐요. 자원외교 내문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 사대강도 마찬가지일 테고. 예, 게다가요, 우선 측근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측근들한테 얼마나 가혹하게 했으면 단 한 명이 MB를 지켜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서는 분들 보면은 다 쭉정이들, 이권에 개입하지 않은 정말 허수아비들, 이재호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야. 예. 우리 MB는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일보 보도 보시면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돈 일부가 남잖아요. 10억. 예. 그거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백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돈 욕심이 끝이 없어. 아니 근데 푸나님이 10억 받아오라 그랬다면 우리가 뭐 다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니까요. MB는 돈이 얼만데 다스만 해도 8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없으니까 막 베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원 뭐 들어오면 후원 다 하고 막 이명박 같은 자들은 왜 하다못해 자기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랑 개고기도 혼자 처먹는다잖아.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돈을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어디다 썼을까.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네. 게 있어요. 대개 지역에서 가보면 그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보좌진이랑 못나 섞여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옛날에 새누리당 쪽 보면 보좌진들은 늘 따로 먹어요, 밥을. 그런데요,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도 막 문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요새 보니까 지난번에 밥 그 같은 상에서 먹었다? 도곡리 척사대에 갔을 때. 예, 봤습니다. 처음 봤어. 네네네, 그 같이 밥 먹는 거. 네네네, 그죠? 네.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왔는데 보통 이 그 수행들은 따로 먹고 그냥 안 먹고 그래서 언제 먹나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먹는 거 봤어요. 제가 본 건 처음이에요. 그쪽 문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명박 저는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은 이게 10년 묵은 채증.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기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장이 생각날 것 같아서 심정적으로는 인생의 교훈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질서가 바로 잡히는 느낌? 그렇죠. 네, 사필 기정? 맞습니다. 사필 기정이 네, 정답. 네. 중요한 분은 아닌데 워낙에 뭐 국정농단이나 원죄를 거치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바로 그분이고요. 그 성주 사드만 해도 이 사람의 배신 바로 이완영 의원인데 이게 큰 뉴스는 아닌데 왜 가져왔냐면은 우리 의원님과도 연관이 좀 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만요. 그러니까 네, 네.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서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완영 의원에 대해서 징역 6월을 구형했거든요.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 구형했는데 이렇게 됐나 봐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네. 성주 군의원 김모 씨한테 2억 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립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빌렸기 때문에 이자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기부받은 게 네. 돼요. 그래서 은행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서 이완영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 원으로 산정했다는데 이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건 네. 그냥 받은 거고 이 2억 4,800만 원을 빌렸다는 부분도 이게 빌렸을까? 뭐 어쨌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2억 4,800은 왜? 그러니까 김모 씨 자체가 그 공장 매각 대금을 그러니까 빌려간 김모 씨가 사업을 하고 있었나 보죠. 군의원인데 네. 자기가 아마 공천 대상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간 뒤에 아예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고소하기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완영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다면 또 맞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나쁘게 보자면 의도성을 보자면 이완영은 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기가 되는 의심이 조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걸 갚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자를 안 돌려줬기 때문에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완영 쪽에서는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죠. 총 10월 구형한 거죠. 그런 거죠. 아까 네, 지금 네. 무고랑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실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독특한 케이스긴 네. 해요. 왜냐하면 이게 19대 총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20대가 아니라 19대 총선 때 있었던 일을 아마도 관계자들이 신고한 것 같습니다. 이건 고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예,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돈 쓰면요. 이거 다 정치 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 의원이 되게 곤란한 처지 같은데요. 어쨌든 돈과 관련되면 그럼 좀 곤란한 처지에 빠져요. 잘하면 직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 되면은 저는 사기로 걸어야 된다고 봐요. 사기도 지금 네 무고 혐의가 사실은 사기의 동전의 뒷면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지역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공천권 같은 걸 이용해서 어이 김 의원 뭐 공장 매각 대금이 되면 좀만 빌려줘 금방 써줄게. 그리고 안 주는 그리고 안 경우. 줘버리는 예, 그거 저는 그런 경우가 덜어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금 공천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이완영 의원은 국정농단 때 보면은 아예 뭐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뭐 조작해내고 이런 이쪽이 어떤 권모술수의 달인 이런 느낌이었던 사람이었고요. 비겁하게도 자기 지역구 구민들의 그 뜻을 완전히 거슬렸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이분들이 지금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네, 있는데 네.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가 남경필을 만나서 주적은 문재인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 일파만파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안철수 쪽이나 남경필 쪽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새로운 보수, 새로운 중도를 지향하는 안철수나 유승민 입장에서 주적이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적이 뭘? 이 얘기는요. 일단 우선 바미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저 발언 있잖아요. 발언의 진위를 갖고 따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희한한 발언이긴 해요. 내가 안철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아니고 안철수 대표가 남경필을 만나서 주적은 문재인이라고 발언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남경필을 만났을 때는 탈당하지 말고 우리 새로운 신당으로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자체가 어떤 보수 색채를 확실하게 표방하고 그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싸우겠다 요 느낌을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죠. 주적이라는 표현이 했건 안 했건 간에 뉘앙스는 그랬을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말을 한 의도는 결국 지방선거에서 바미당과 한국당이 연대하거나 후보 단일화 혹은 더 미래에 남경필 너만이라도 같이 하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경필 지사는 좋겠네요. 근데 경기도에 지금 남경필 말고는 저쪽 당이 마땅한 인물이 없어요 지금. 요 얘기는 뒤집어서 바미당도 경기도 후보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럼 이 행보는 해석하기에 따라선 남경필로 단일화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랑 맞물리면서 서울시장은 네. 저 당이
네. 경기도지사는 이 당 이렇게 이런 연대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 잔뜩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는. 네. 그런데 뭐 경계심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 민주개혁 진보 세력에서 또 다른 당의 후보가 나오거나 그러면 다른 거 있잖아요. 별로 관심 없던 아예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가능성이 있어라고 그쪽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1대1 구도가 되는 것이 진보 보수 구도로 갈 경우 그거는 진보 쪽에 불리하죠. 그런데 그건 일반론적인 얘기고요. 지금은 보수의 중심이 없는 상황인데 안철수를 미래의 보수의 중심으로 봐야 지금 말씀하신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갑철수입니까? 그 순간 그냥 어려워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가 평가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화면으로 전 국민이 그냥 느낀 거잖아요. 느낀 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1대1 구도와 지금 1대1 구도가 다를 거다. 1대1 구도가 형성되기도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1대1 구도가 형성된다는 건 결국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자유한국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적폐라고 규정해왔고 자유한국당을 그래서 진정한 보수가 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유승민 대표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원하지 않는다. 앵그리버드 들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게 되어서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위적인 1대1도. 근데 1대1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1대1은 과거의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지는 1대1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사가들의 큰 그림 뭐 네. 정치 공학적 이야기인데 네. 예전에 우리가 저 의원님하고 저 민정당 방송할 때부터도 보면 네. 김종인에 의한 반문연대 뭐 이런 그림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네. 거기에 뭐 정운창 끼어들 그러니까 호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뭐 손학규 뭐 끼워놓고 안철수 결국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그때 일관되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안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에 뭐 개헌을 같이 하건 안 하건 투표율만 높으면은 그건 압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차원에서 만약에 흔히 말하는 수구 세력들이 이제 어떤 보수 중도 연대의 개념으로 이런 식 1대1 구도를 만들어주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 투표장에 막 나가서 저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하는 꼴 못 본다. 이렇게 다시 또 반작용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밑그림을 그려봐야 안 되는 거. 그렇지만 경계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 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는 거는 자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자만할 거리가 사실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50% 정도에서 선거 치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 초반에서 70% 초반까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당보다. 그럼 이건 당에게는 그렇게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정당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잠복해 있던 우리 당 내부의 차이, 다름이 표출되면서 더 걱정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할 일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할 수 있는 온갖 구상, 노력, 이게 필요한 시기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끌려간 분들, 비례대표 3인방,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이 세 사람이 얘기는 했듯이 지금 거기 안에서 상당히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고 있나 봐요.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출당시켜주면 오히려 분란이 좀 줄어들 텐데 네. 출당을 안 시키고 정당 교부금도 이번에 보니까 꼼수 써가지고 훨씬 많이 받아갔더만요. 아, 네.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전에 뭐 날짜를 뭐 하루 늦추면 한 몇 억을 더 받아가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의당을 일반 국민들이 찍었을 때, 비례대표로 찍었을 때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보고 찍어준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출당은 자기 뜻으로 할 수 없대. 국민의 뜻이어서
출당 마음대로 못 시켜준다는 그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안철수 자기 실드. 근데 유승민 대표는 일관되게 출당시켜줘라. 보내줘라.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그 바른 미래당의 통합성, 일관성을 위해서 이런 행동이 걱정돼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행동이 나온 건데요. 이게 국회법 3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소속 의원들이 서명 날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인이거든요. 지금 바미당이. 그런데 이 3명이 빠지면 27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그러니까. 교섭단체로 등록하게 되는데요. 의원 1인당 교섭단체가 됐을 때 의원 1인당 국고지원 액수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3명이 웃긴다, 빠지면 국고지원 액수가 주는 겁니다. 2당 1억 정도 되는 걸로. 네. 3억 손해보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정의당,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나누어질 때, 그때 아름다웠던 거예요. 통합진보당도. 그냥 그러니까. 출당시켜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념으로 뭉친 정당이 헤어질 땐 아름다운데, 이해관계로 뭉친 정당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좀 더티하게 하는 거죠. 그쵸. 깨끗하게 보내줘도 뭐. 네. 왜 보통 그런 사람 있잖아. 우리 같은 쪽에 그 결을 가진 사람들은 네. 보내줘라. 뭐 우리가 좀 적으면 어때? 네. 우리가 손에 좀 보면 어때? 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제 재밌는 상황은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분명히 3명의 당적은 바미당인데 투표 결과를 보면 민평당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참 보기 힘든 광경이죠. 이번에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거부하는 성명은요. 민주평화당을 통해서 언론에 배포됐어요. 와, 진짜 박지원 의원의 그 지도력이 상당하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무소속으로 간 2사람 있고요. 네. 지금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2사람 있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이제 눈에 안 봐도 보이잖아요. 안철수는 당대표가 아니니까 신경 끈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은 또 안철수의 아바타가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박주선과 유승민이 또 공동대표로서 어떻게 끌어갈지 안 맞을 거거든요. 네.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박주선 전 부의장은 아마도 거기서 살아남는 방식을 택한 것 같고요. 일단 대표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거를 다 얻으셨고. 지금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부의장인가요? 그럴걸요. 그러니까 이제 2기 구성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맡은 것 같긴 한데. 네. 그러고 아마 맞추실 분 같아요. 맞춰간다 그냥. 결국은 이런 거 아니에요? 유승민이냐 안철수냐. 보수의 맹주가. 근데 그 말도 웃겨. 안철수는 왜 거기서 차라리 속보이지 않게 네. 당대표 공동으로 하는 게 낫지. 네. 거기에 또 박주선이라는 아바타를 내세우냐고요. 근데 총선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렇죠. 박주선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 당 강령에서 해외 정책을 뺐거든요. 네. 그래 놓고도 나중에 박주선 지역구에 내려오면 또 찍어달라 할 거 아니에요. 안 되겠죠, 뭐, 이번엔. 그러니까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다는 거죠. 네. 총선이 불과 몇 달 안 남았으면 저런 짓거리들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갈 때까지 가보고 그때 가서는 뭐 이합 집산하고 또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구도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는 1대1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바미당이 먼저 나서진 않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원하면 응해요. 이런 구도가 될 테고요. 그래서 바미당 입장에서는 1대1 구도가 되면 그거는 자유한국당이 애걸해서 내는 거죠. 그런 구도가 되고 안 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이를테면은 이게 가진 자의 여유가 돼버렸는데 민주평화당은 사실 문재인 개혁 동참을 무기로 지금 뛰쳐나온 거예요. 명분은 그렇다고. 안철수식으로는 안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아주 특별하게 나쁜 게 아니라면 반대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연대 속마음에는 우리 받아줘 여기까지가 좀 들어있는 상태. 박지원 전 대표 아까 그 말 있잖아요. 안철수가 남경필을 만나서 주적이 문재인하고 민주당이라고 했다. 이거를 전 어떻게 들었냐. 전남도지사 나하고 단일화 하자 민주당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거의 최종 그 뒤에 숨은 것을 하나하나 파다 보면 후보 단일화 하자 민주당 나로 이걸로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가능성 없다고 봐요. 박지원은 전남도지사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의원직 내려놔야 되고요. 예. 그게 단일화 돼서 뭐 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민주평화당에서는 교섭 단체 때문에 한색이 아쉽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박지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또 손해라서 아예 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더만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는 일은 없다. 가능성이나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 단일화가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민심이 만들어지겠느냐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박지원이 정말로 전남도지사를 하고 싶다면 이분은 2개호 당신이 의원직 내려놓으면 6월에 그러니까 원구성 새로 할 때 민주당이 2당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은 전남 도민들이 그걸 이해해 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 미련. 근데 박지원 의원은 이제 은퇴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그 박지원 의원하고 나이가 동갑이신 분이 이부영 의장이셨는데 그게 이제 1987에 나오는 바로 그분이죠. 네. 이부영 의장 저번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동갑이시더만요. 근데 이분은 정계 은퇴한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었거든요. 그 이부영 의장이 그만둔 지역구에 진선미 의원이 들어간 네. 상황이 네.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내일 모레 80 알아보시는 분인데 또 도지사를 노려요? 그냥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로 전남 도지사를 뭔 봉사야. 한다. 봉사가 권력욕이지. 봉사는 봉사일 뿐. 참네. 그리고 박지원 스타일이 지역의 고을 사또로 있고 싶은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중앙정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 전남 도지사는 고을사또 아니에요. 아, 그래도 뭐. 전남의 맹주예요. 맹주는 무슨.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그런 다목적 포석으로 이제 이런저런 발언을 막 해서 잔뜩이나 이 복잡한 정치 공학 지금 당이 2개일 때와 당이 3개일 때와 당이 4개일 때와 교섭단체가 2개일 때와 3개일 때와 다 다르잖아요. 이 복잡한 정치 공학의 방정식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다목적일 거라고 봐요. 박지원 의원은. 제가 서울 민심 확인한 것 중에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여러 사람 이야기 들어봤어요. 뭐 당수기나 다 들어봤는데 호남권에서 구국민의당 그러니까 이미 갈라서 하긴 했지만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왜 박근혜 국정농단에서 박근혜에게 실망에 돌아선 사람들은 나중에는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요. 네. 내가 저런 사람을 지지했나 싶어서 네. 똑같아요. 호남권에서 네. 그 안철수와 국민의당한테 아유 저런 것들을 내가 우리가 찍었네 하는 그런 배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호남권에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다 합쳐봐야 한 6, 7% 나오나?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그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꺼지거나 확 올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거는 확실해요. 그 인지도 올리는 거하고 당의 선거 기간에 후보의 지지도 올라가는 거, 당 지지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누군가는 막 그림을 그리는데 네, 잘 쉽지 않아요. 공학으로 민심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 공학이 통하는 경우는 그 공학이 통할 만큼 바닥에 뭐가 형성돼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2011년에 민주통합당을 만들어서 2012년에 이제 총선 치르고 대선 치렀잖아요. 물론 그게 최종 성공은 못했지만 그때 민주당하고 혁신과 통합이 통합했을 때 지지율이 43%로 올라갔어요. 그 당이. 그건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바깥에 있는 친노 세력이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봐라 이 민심이 2009년부터 쭉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쌓여온 흐름을 읽고 정치공학을 하면 성공해요. 근데 흐름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막 하는 경우 되지 않죠. 계속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안철수라는 사람의 지지 기반은 무당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무당파가 다시 돌아와서 중간지대에 있다가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친 그 당을 지지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저는 뭐 쌓아온 게 별로 없고 계속 까먹는 과정이어서요.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봐서 정거장 정당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로 또 폭격 좀 맞았어요. 누구한테요? 트윗에서. 정거장 이곳은 너와 나의 인생이 있는 곳. 음악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유승민 대표 쪽에서 추동하겠죠. 계속 푸시. 예, 선당 후사로. 안철수도 그렇게 말해왔으니까
당이 시키면 하겠다. 뭐든 하겠다. 자, 그러면 서울시장하고 송파을 출마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송파을 출마가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왜냐? 말하고 있어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저는 당선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근데 송파는 안철수 대표가 나가면 40%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건 어떠세요? 안철수로 단일화, 서울시장은. 그리고 경기는 남경필로 단일화. 요 그림은 그릴 수는 있죠. 이거는 홍준표의 몰락이에요. 그 구도는 홍준표 세력이 지분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시장 후보를 안 내긴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도 돌아오긴 했지만 홍준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를 홍준표 사람 아닌 자유한국당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소멸이에요. 하긴 선거를 하는데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마찬가지고 자기 당의 후보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네요. 서울하고 경기에 자기 당 후보가 없다는 건 당의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어쨌든 소속이 자유한국당이지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탐탁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대선 때도 나왔어요. 대선 때도 그 안철수로 단일화 유권자가 단일화한다 별의별 말이 다 있었잖아요. 여론조사가 단일화되고 있다 안 됐잖아요. 그나마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명목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준표가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외통수 같은 느낌인데 네. 연대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지고 해도 지고 네. 요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떨어지더라도 존재감 가셔야 되고 조직은 움직여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만약에 집권당 같으면 나눌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봐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끝인데요. 네, 그러니까 나눌 게 없다. 그럼 우리 방송 이미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의 고견. 고견이라기보다. 지금 홍준표는 오세훈을 밀고 싶은가 봐요. 서울시장으로. 네. 가능성. 오세훈은 안 나온다. 성격이? 아니 얻을 게 없으므로. 입당하고 탈당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 욕심은 있는데 지금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가는 것은 미래에 좋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오세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무상급식 건도 있지만 그 정세균 의장하고 종로에서 붙었을 때 진 거 그게 마지막 치명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치명타였어요. 그런데 지금 재기하고 싶겠죠. 재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돼서 생각해 보면 누구하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 보수의 승자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때 등판한다. 아니 재보궐이 있을 수도 있고. 재보궐은 근데 그쪽 사람들은 오세훈이 그렇게 프레시해 보이나 보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 사악한 정치인의 표본 같은 거거든. 기회주의자. 그 똑같은 거죠. 네. 왜 홍준표 대표를 하냐 그랬더니 자유한국당 사람이 그 나머지보다 나았다는. 참 하기야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황교안 김병준 이런 사람들보다야. 김병준 전 총리 후보. 저 뭐죠? 전 부총리? 아니, 전 부총리. 근데 어쨌든 총리로 낙점이 되긴 했나? 어쨌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포지션으로. 어쨌든 거기를 자유한국당이 선택한다는 건 그냥 포기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이상한 느낌의 변절. 거기서 지금 국무총리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전혀 맡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맡았죠. 그때 박근혜가 탄핵 모면해 보려고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양반은 그 생각을 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거국내가. 네. 김병준 때문에 참여정부 때 굉장히 많은 노무현 대통령의 쉴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들 나시겠지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신뢰한 면도 있었고요. 네. 참여정부 초기에는 토론에 나가서 정말 쉴드 잘 쳤었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세월과 함께 님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런 거네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김경수, 유명춘 세 사람 중에 출마는 몇 사람이 한다? 한 명. 누군지 제가 맞춰볼까요? 네. 김경수.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직 장관인 분들은 나가고 싶은 마음, 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반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는
선출직으로 4년 보장받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당선이 되는 확신만 있다면 등 떠밀려서라도 누가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꿈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꿈이 최종 종착지가 대권인 사람. 그거를 대비해서 보면 김부겸 장관의 선택도 복잡해지죠. 근데 경남을 가져오고 부산을 가져오고 대구까지 가져오고 서울, 경기, 인천에 부산, 경남, 대구까지. 그리고 대구를 가져오면 그건 뭐 경북만 사실상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싹쓸이 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그럼 뭐 신세계죠, 뭐. 훌륭한 신세계. 그때도 홍준표는 정경태 안 할 것 같아요. 각종실 들어. 사람이 없겠죠, 이제 그때 되면. 그래서 또 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개혁, 혁명 후에 오는 개혁이 피를 보지 않는 준법 정신의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때 확실한 혁명은 지방선거를 완전 싹쓸이함으로써 그 세력을 아주 소수로 밀어내는 그 방식이 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김부겸 장관의 선택이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14년 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로 직접 출마하실 때 그때 강력하게 후보로 밀고자 했던 분이 김부겸 장관이세요. 근데 그때 김부겸 장관이 결국 당대표 출마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총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돼야 되는데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 사람은 박근혜와 각을 세워야 돼. 근데 박근혜와 각을 세우면 대구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도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 모순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의미 있는 일이지만 총선을 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장관의 미래 꿈이 대권이라면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은 임기가 사실상 다음 대선과 상당히 비슷하게 끝나기 때문에 네. 유의미하게 잡고 있으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최소한 이쪽에서 당선된 대구나 경북 다 대선 후보급이라고 보거든요. 가치는 의미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안철수한테 우리가 푸시해서 밀었던 부산시장 나가라 예전에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나가서 당선됐건 안 됐건 간에 국민에게 빚을 남겼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대선 나가고 싶다면 저라면 대구시장 나가겠습니다. 그게 복잡하다니까요. 왜냐하면 대구시장을 나가면 보수 세력하고 타협해야 돼요. 당선되려면. 대구는 지금도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박근혜와 각을 세울 수가 있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대선 때 김부겸 장관이 감동적인 연설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대구가 이러고 있을 거냐. 그게 가능해요. 국회의원으로선. 대구시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정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치 않다. 여기까지. 네. 그 의원님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게 반대인가? 아니요, 생각을 말씀하셨고. 네. 잘 알겠고요. 의원님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고요. 네. 설 지나고 이제 또 바빠지시는 가운데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봄이 오기를. 그렇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거 했는데 네. 봄은 일단 왔어요. 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그맨 김밀희입니다. 자, 티켓 얘기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요즘에는 평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평창에 관련된 분과 있었던 티켓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외국을 처음 나가본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태국이에요. 관광으로 간 건 태국. 일 때문에 갔던 데가 이제 중국까지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놀러 간 거 유일하게 간 데가 이제 태국이었는데,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라 저희가 근데 예전에 우리 MBC 개그야 할 때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지금 아까 강원도 지사님이시죠. 그때 MBC 사장님이었거든요. 최문순 지사님이 그때 우리 개그야 좋았어 하면서 시청률 오른 거에 대해서 포상으로 MBC 개그맨들하고 PD하고 뭐 작가하고 거의 다 갔어요. 그렇게 가면 진짜 재밌겠다. 많이 갔어요. 근데 실제로 공이 많았던 애들은 못 갔어. 바빠서.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갔고, 그냥 오로지 개그야만 열심히 했던 애들만 갔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가서, 저도 이제 첫 해외여행이고 해서 그때 막 여권도 처음 만들고,
여권 만들 때도 이제 어차피 한 번 갈 거니까 무슨 뭐 기간이 있잖아요. 네. 5년, 5년짜리, 3년 뭐 이런 10년짜리. 건데 그 당시에 누가 10년짜리 해든데 이게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야 또 언제 갈지 모른다. 갖고 이제 10년짜리를 그 당시 이제 믿고선 딱 해서 느낌도 다르잖아요. 또 귀가 또 보이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귀 안 보이면 다시 찍고 막 이래서 이제 다 준비를 해가지고 태국을 딱 갔죠. 태국 저희는 이제 파타야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유흥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파타야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그게 점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 바꿔놓은 건가요? 그랬을 거예요. 파타야를 갔던 그 기억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낮에는 건전한 거 많이 봤어요. 건전한 거. 낮에는? 네, 낮에는 무슨 뭐 코끼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코끼리 먹는 바나나 그 네, 있잖아요. 네. 그 몽키 바나나라고 네, 그러는데 이거 먹었거든요. 이거 사람 먹는 거 아니고 쟤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이상은 없어요. 똑같이 먹으니까. 먹으면 뭐 바나나긴 바나나예요. 근데 작은 거예요. 조그만 건데 그래서 그것도 몰라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동성 문화가 좀 많이 좀 예전보다는 TV에서도 자꾸 다루기도 하고 많이 보잖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쇼가 있단 말이에요. 알카자 쇼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갖고 약간 거기 그 당시에 이제 남자분인데 약간 여성처럼 이렇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한국 아이돌 노래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이거 막 그때 장나라 씨 노래 한참 나올 때란 말이에요. 막 공연 보고 아이유겠지. 아이유인가요? 그건 아이유. 아이유구나. 아이유. 장나라 씨 노래. 아. 장나라 씨 노래 많이 나올 때였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낮에는 이제 이렇게 건전한 거, 이런 거 쭉 보다가, 이제 밤에 되니까,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 뭘 안 가봐. 아니, 안 가봤는데, 밤이 딱 되니까, 거기 무슨 거리가 있어요. 파타야에. 그래서 무슨, 걔네들은 하이네켄을 많이 먹어요. 태국 사람들은. 술집을 딱 들어가면은, 그거예요. 이렇게 봉이, 바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되게 길어요. 길어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속옷만 입고 봉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이제 맥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봉이 세로로 세워져 있어요? 가로로 세워져 있어요? 세로로. 아 세로로. 어. 뭐 봉춤 이런 거 추는 거죠? 그렇죠. 봉 이렇게 하나씩 잡고 이렇게 쭉 있어야 한 열 몇 명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폴 댄스라 그러죠. 그렇죠. 좋게 포장한 폴댄스. 의상도 뭐 조금 더 가벼울 뿐이지. 폴댄스는 스포츠 아닌가요? 그리고 폴댄스 하시는 분들은 다 가볍게 입고 하시던데. 확실히 가볍게, 그보다 좀 더 가벼워요. 좀 더 가벼운데. 좀 더 가볍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딱 추다가 음악이 바뀌면은 폴대를 하나씩 옆으로 옮겨요. 하나씩 넘어가. 손님이 다양하게 보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루할까봐 한 3분 지나면 또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게. 네, 계속 줄이고 버리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막 보고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래도 나이대들이 제가 잘 몰라도 한 뭐 20대에서 뭐 30대 많아야 40대 정도 이렇게 보통 그 정도 나이대신 것 같은데 갑자기 앞에 봤는데 60대 정도 되신 분이 이제 폴댄스를 하고 계신 거예요. 프로다 프로.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피부에 탄력이 좀 다르신 느낌이 좀 들더라고, 보기만 해도. 그러면서 갑자기, 이거 잘 재밌게 놀다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숙연해져요? 저분, 자녀들은 지금 과연 뭐 하고 있을까? 고생이 많으시네. 어머니가 아직까지도 저렇게 지금 폴댄스를 자꾸 이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숙연해지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한국 동양 사람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제 서양 분들은 굉장히 문화가 다르더라고. 뭐 하면 막 브라보 하면서 막 이렇게 팁도 많이 꺼내고 막 이래요. 반응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일행들은 박수만 치고 그냥 어머. 좋다 하고 끝. 뭐 없어. 그 정도 나오면 서양 애들 나오거든요. 기대를 한단 말이야. 와, 원더풀, 뷰티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막 팁을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와, 원더풀, 뷰티풀 하고서 또 계속 봐. 쟤네들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거 봤던 게 기억나고 이제 요거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다 하고서 이제 실제로 길거리 다니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 게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공연하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 그 여자 작가님이 여기에 와서는 공연을 봐야 되는 공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타야에서? 네, 파타야에서. 무슨 공연을 봐야 되냐 했더니
낮에 다 보지 않았냐, 그거. 알카자쇼, 유명한 쇼 다 보지 않았냐. 아까 말고, 밤에만 또 하는 공연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여자 작가분이셨는데, 그래서, 일단 남자는 저랑 후배 한 명 있었고, 여자분 2명하고 넷이서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막 어디 막 한참 가요. 가더니,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로 공연장 오래 해보지만, 공연을 탁 하면은 이제, 보통은 공연이 한 90분 하면, 한 30분 쉬었다가 또 받아요. 그러니까 좀 빡세게 하는 공연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1회 하는데 또 많은 데는 2회 하는 데가 있고 주말에는 많으면 3번까지 해요. 그 정도가 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빡세게 하는 공연이라고 그러고 텀도 보통은 공연 한번 끝나면 뭐 길게는 1시간, 짧으면 30분은 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형 누나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 상관없대.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갔어요. 공연을 막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앉았어요. 막 나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연이 계속 쉬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 그리고 언제 나가냐면 자기가 봤던 게 또 나오면 나가는 거야. 도돌이 공연이에요. 계속. 그런 건데 그래도 저희는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시간이 딱 거의 시작할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딱 들어왔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태국 남자분이 탁 암전이 처음에 불 다 꺼지잖아요. 불이 탁 켜지면서 남자분이 탁 나와요. 탁 나와. 근데 알몸으로 나와요. 남자가? 완전 알몸이요? 완전 알몸으로. 완전 알몸에다가 굉장히 그 무에타이 정신이 잔뜩 들어가 있게끔 해서 아주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기 어디라고? 근데 난 몰라요. 따라갔으니까. 근데 딱 나오자마자 박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공연해 보면 그러니까 보자마자 박수 막 안 쳐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등장할 때 이제 임팩트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유명인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인지도가 센 사람 나오면 갑자기 와! 막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다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이 처음 보는 태국 남자한테 박수 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죠? 굉장히 자기가 평상시에 보던 것보다 많이 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수가 막 나와. 뜨겁게 나와. 나도 박수를 쳤어. 나도 모르게. 뭐야? 하면서, 나오는 거야. 나오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또 한 번 더 생각,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공연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 저렇게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 이거 대단한 건데, 우리도 생각하면서, 우리 또 짜니까 그런 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하고 생각을 보잖아요. 그 다음 이제 관객들 중에서 여자분 2명만 나오라는 거예요. 2명 나오라고. 작가들도 골랐어요. 근데 작가가 안 나갔어. 창피하다고 안 나갔어요. 하고 딴 사람이 나왔어요. 다른 나라 서양 사람이 나와가지고 만져보라는 거야. 그 남자분이 자기 걸 만져라. 싫을 공연 맞아요? 공연이야. 공연. 아니 진짜 공연이야. 내가 봤다니까. 이것도 지금이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거를 본 게 거의 10년 전 얘기예요. 여자분이 안 만진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딱 그러는데 캔 있어요. 캔. 역시 하이네켄. 걔는 하이네켄 좋아하니까. 하이네켄 500짜리 2개를 양쪽에서 이제 누가 딱 그 캔을 잡아달래요. 그 여자분한테. 그러면은 캔을 잡고 있어라. 이렇게 딱 가운데 탁 잡고 있으면 그 남자가 자기 물건 가지고 캔을 양쪽을 탁탁 치면서 찌그러뜨려요. 박수가 나와. 박수가 나와. 아이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가능해? 공연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빈 거죠 가운데가. 빈 거지. 아니 비워도 그렇지. 비워도 그렇지. 그 정도 지리가 돼요. 차력사구나. 그 정도 찌그러뜨릴 정도의 그걸 됩니다. 육아루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쇼가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정식 공연이라는 게 신기하네요. 오늘 정식 이거, 공연이에요. 이거 앞에다 19금 이거 멘트 하는 거 하겠다. 이거 대든 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공연이니까. 근데 나도 이제 어디 가서 어떻게 봤는데 우리도 이제 그걸로 시작으로 해서 뭐 또 중간에 별의별 공연이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실제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무대에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이게 그걸 보여준다고? 신혼부부들 필수 코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공연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 듣는 다양하게.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되게 이상한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막 진짜 좀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지만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아니 근데 좀 식상하지 않나? 뭐가요?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야. 계속 밥 먹는 건데
남의 밥 먹는 걸 지켜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전 세계에 이렇게 또 에로비디오 산업이 이렇게 번성이 안 됐겠죠. 다들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건 있어요. 남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먹방이 잘 되는 것도 남들은 어떻게 먹을까 이렇게 보잖아요. 궁금해하고 대리만족하듯이. 그 뭐 대리만족하는 것도 있나 보죠. 그래서 거의 뭐 섹스 관련된 공연인 거예요. 그게 뭐 1시간짜리 공연을 1시간인지 90분인지 하여튼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요. 이게 계속 끊이지 않고 시작과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간다는 이유가 스토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맞네요. 그렇게 하다가 약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남녀가 딱 하고 나면 끝나는 거야. 엔딩이야. 그래서 그거 이제 갈 사람 가고 또 우리 끝났는지 모르니까 그게 마지막인지 모르잖아요. 다 박수 치고 있었어. 그래서 어떤 남자가 나와면서 끝났구나. 거대한 물건을 들고 나오면서 또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이네켄 2개 찌그러뜨리고 본 거다 가자.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앞에 남자랑 다른 남자겠죠? 같은 남자야. 아 진짜?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네. 얘네 도대체 몇 회 공연을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한 해만 해도 막 진이 빠지고 한 해도 뭐 1시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코너 하나 하면 3분에서 5분 하는데 그거 하나 해도 막 힘들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무대에서 1시간을 구르고 있다가 중간에 작가가 꼭 봐야 된다고. 앞으로 너희들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 한 10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다시 태국에 갔는데 그 누나한테 물어봐서 어딘지 물어봐서 그 공연장을 갔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거 하고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저는 장인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도. 가짜를 붙인 건 아닐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나서 찾아왔는데 그 가짜면은 잘라버리죠. 가짜를 붙인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고 또 남자들이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저거는 뭔가 붙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하와이에 이제 드디어 나온다. 마차님 얘기 드디어 끌어냈다. 끌어냈어. 내가 태국 얘기로 힘들게 끌어냈다. 저는 딱 한 번 가본 데가 태국인데 이만큼 나오잖아요. 근데 나도 태국 가서 그 쇼를 보긴 했었는데 그 뒤에 그러니까 내가 본 거는 가족들이 볼 수 있는 쇼였고 지금 그런 쇼가 아니었었거든요. 이거 가족들이 본다라는 거 상상을 했어 지금. 상상을 했더니 웃음이 나와. 진짜 이거 그냥 다른 걸 보신 거예요? 진짜 그냥 얘네 관광 무슨 쇼인가 보다 하고 보러 갔다가는 온 가족이 더 어색해져서 나올 수 있는. 근데 왜 태국 같은 데는 트랜스젠더 쇼는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요. 예쁘게 막 예쁜 언니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하와이 갔을 때는 이모네가 거기 살아서 간 거였었는데 사촌 동생이 누나 그 쇼를 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고 싶냐고 구경하고 싶냐고 그래서 나 구경해보고 싶어. 나 그런 얘기만 들어봤는데 한번 보고 싶어. 뭐야? 하고 갔어요. 근데 일단 들어갈 때 가방 이 검사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위험한 거나 그 카메라는 다 그냥 앞에 가드들이 다 그냥 가방 통째로 갖고 보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들어갔는데 사실 거기는 90%가 남자지. 나같이 조그만한 동양 여자애가 들어갈 일은 없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입장료가 일단 한 70불 정도 됐어요.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하는 곳이길래요, 그러니까. 갔는데 어떤 식이냐면 테이블에 큰 무대가 있고 그 주위로 테이블이 쫙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마다 여자애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추거나 막 하는 거예요. 무대는 크지만 그 랩댄스라고 하는 막 그런 것처럼. 그리고 거의 이제 무대 하나당 조그마한 무대 하나당 테이블이 뭐 3개 정도 붙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들이 거의 이제 비키니 차림으로 춤을 추는데 만져볼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구나. 그래서 입장료가 센 거예요. 돈이구나. 거기는 그 만져보게 하는 건 따로 없었더라고요. 그냥 박수만 칠 수만 있었어요. 저는 돈이 너무 아까웠지만 거기서 뭐 술을 만져보셨어요? 마셨구나. 아니 내가 못 만져. 아니 그러니까 좀 궁금하지 않다. 하와이 사람 어떤가. 그냥 한 바퀴만 이렇게 돌고 빨리 나가자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 좀 마무리를 하자면 좀 오해하실까봐 얘기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사실 그 관광이 목적이었고 관광 코스도 많이 갔어요. 뭐 시워크도 처음 해봤고 그 호텔 수영장 있고 수영장 바로 또 맞은편에 또 거기 바다가 있어요. 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름다운 것도 있었고 밤에는 또 이제 각자 뭐 쇼핑하는 친구 쇼핑하고 뭐 술 마시러 맥주 마실 친구 맥주 마시고 뭐 나이트 가는 친구 나이트 가고 다 각자 이렇게 문화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또
즐기고 나서 다음날 또 뭐 만나면 니 어떻게 놀았냐 또 막 얘기 막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쇼킹한 공연이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방송을 듣고 이제 또 뭐 지금이라도 한번 궁금해서 가보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공연 그 이름은 기억은 안 나요. 저희가 잘 못 외워가지고 보통 그 볼까요?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아마 이제 근데 설명을 정확하게 왜냐면 저번에 누구 태국 갔다 왔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제가 본 거랑 다르더라고요. 내가 본 게 제일 셌어. 진짜? 네, 내가 얘기로 다 나눠보잖아요. 강도를. 약해. 우리 거는 뭐 엄청납니다. 내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요 정도잖아요. 못한 얘기는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겠다 나 이거. 따로 남아있다. 그래서 뺀 겁니다. 네. 구글에 다 있지 않을까요? 사진 안에서 사진은 못 찍게 하니까. 그렇겠네. 네, 제가 또 이 생생한 증언이 있잖아요. 아직 목격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자료를 얻을 필요 없습니다. 네, 제 티켓 얘기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